영감 같은 건 어디서 얻어요, 주로? 사실 그거 되게 하고 싶은 얘기기도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트렌드에 민감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트렌드랑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트렌드에 음, 민감해야 되는 거는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보고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음, 이미 나와 있지 않은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커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다른 프로젝트기는 한데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런 니온이나 이런 게 많다고 해도 이런 컨셉이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W 때 만약에 뭐가 나와 그러면 1년 전에 이미 그 밑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그게 쇼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시중에는 그 다음 시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시중에 나오고 유행은 그 다음에 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음,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한 뭐 최소한 1년 반 전에는 이제 무드보드나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그러네. 같고 그거를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시장에 내놓는 작업을 하는 거라서 지금 나와 있는 트렌드에 민감해야 하는 부분이랑 오히려 좀 더 음, 달라서 편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음, 한다기보다는 그냥 옛날 레퍼런스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 그냥 영감을 받는다는 게 사실 한국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이트가 핀터레스트인데 아, 그래서 이미 이미지를 많이 받아서 보고 그거는 이미 사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이고 음, 이미 다 끝난 프로젝트고 거기에 있는 거를 다시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면은 이미 한참 늦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대신에 핀터레스트 아니어도 무드보드를 만들 수 있는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어디서 음, 영감을 받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클래시컬한 영화일 수도 있고, 뭐 예를 음, 들면은 막 진짜 5, 60년대 영화 스틸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되게 뭐 진짜 또 역시 클래시컬한 그냥 아트웍에서 영감을 받을 수도 음. 있는 거고, 영감 받을 수 있는 건 되게 다양한 것 같아. 근데 진짜 다양한 경로로 영감을 얻네요. 그래서 좀 더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네, 하고 그랬던 것 맞아요. 음, 같아. 왜냐면 막 거의 약간 쥐어 짜는 느낌이고, 그 작품이나 어쨌든 영화나 어쨌든 다 2차원적인 건데 그거를 컨셉에 맞는 3차원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엄청 이미지 투 볼륨 얘기하고 있는 거야? 1학년 때 했던? 네. 그래서 엄청 재밌으면서도 어렵고 난해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회사에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해요. 음, 뭐라 그러지? 이것도 딴 얘기일 수는 있지만 되게 디자이너로서 많이 키워주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음, 들면 음, 화성에서 뭐 이벤트를 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 디벨롭하는 스터디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퀴즈 같이 게임처럼 뭐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정말 그냥 바로 이 프로젝트만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지금 돈을 내주고 있는 이 직원들의 상상력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아니면 음, 상상력이 지금 오, 없는 아이들 같은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회사에서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런 부분은 와, 좀 일하면서 재밌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바빠 죽겠는데 지금 할 음. 그런 프로그램까지 참여를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음, 거기서는 이제 회사에 속해서 일을 하다가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본인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 많이 차이점이 아무래도 좀 많겠지. 자기 자신의 위치도 그렇고, 예, 미국과 한국이라는 환경 차이도 있고 한데 좀 어떤 것 같아? 좀 한계가 많아? 그러니까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는 회사에 소속돼서 디자인을 하는 것과 내가 따로 혼자 하는 것의 차이가 제일 큰 것 같기도 한데, 회사에 소속돼서 할 때는 이미 그 회사가 알려진 회사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 음, 하는 게 이미 있고 이미 그 회사에서 많이 축적된 프로젝트들을 보고 아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음, 개인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디자인 해놓은 거를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 그러면은 나의 크레딧을 보고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 그 음, 회사 대표의 크레딧을 보고 찾아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 프로젝트가 훨씬 풍성할 수밖에 없지, 당연히. 디자이너 성향이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디자인 방향도 너무 그러니까 디자인 가이드가 아예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일단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커넥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보여준 생일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0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음, 내가 내 아는 인맥을 총 동원해서 30억을 주고 생일 파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 그렇네. 음,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30억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 한국에서. 하지만 그 30억을 나의 하루를 위해 글쎄, 그건 다른 세상이라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파티 문화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일생에서 마일스톤이라고 하면은 거의 웨딩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그 하루를 즐기는데 큰 예산을 쓰는 게 결혼식 정도인 것 같은데 그마저도 사실은 디자이너가 개입하는 문화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한국에서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쇼 같은 것도 사실은 대부분 패션 브랜드기는 한데 소위 말하는 결국은 명품이 될 수밖에 없는데 명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간에 그만큼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거를 구현하려고 하는 브랜드라면은 이게 일단 작은 브랜드들은 예산 때문에 그게 어렵고 일단 음, 제품이 먼저지 공간이 먼저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제품을 잘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명품 브랜드 디자인밖에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명품 디자인이라는 게 이미 사실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 수요가 많지는 않잖아, 클라이언트가.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개인으로 한다고 해서 이미 다 사실상 뉴욕에서도 디자이너 2명밖에 아마 그 회사가 2개 정도밖에 없을 거야, 그거를 하는 회사가. 내가 이제 개인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일단 팀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한 팀에 보통 10명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중에 음. 디자이너는 한 명이고 코디네이터, 프로듀서, 뭐 텍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뭐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거든. 그러니까 디자이너 10명에서 팀을 이룬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것과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큰 차이가 있고 한계도 있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지금 뉴코의 경우에는 뉴욕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팀 협업하는 디자이너들이 있었던 거잖아. 엔지니어라든지.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 다 해? 어. 지금은 그래서 그래픽 디자이너를 고용을 했고 그리고 음, 이제 뭐 건축으로 치면 음. 시공사라고 해야 되나? 그치, 그치.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했던 프로덕션 팀인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시공사라는 말이 제일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시공사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전 같은 경우는 회사 음, 안에서 그거를 다 한 거라고 음, 하면은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구나. 한 번은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자이너 그런 시공사 안에는 그런 테크니컬 디자이너랑 뭐 엔지니어랑 이런 분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 팀이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사무실 밖에 있는 외주 업체라고 해야 되나? 시공사를 찾아서 컨택해서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네. 그런 다르구나. 그런 셈인 거지. 그 휴지라든지 그런 연필 학용품 디자인한 거 보면서 느꼈던 게 사실 나도 작년에 디자인 아트 도쿄라는 프로젝트로 인스톨레이션이 하나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도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지 왜냐면 인스톨이 거의 한 2달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버리는 것들이다 보니까 나는 재활용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아이디어를 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예쁘면 된다 끝나면 음. 버린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무실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지. 근데 아무래도 일본이랑 한국은 좀 환경 이슈가 조금 둔감한 것 같긴 해요. 다른 그 나라보다. 둔감한 건지 사실 그런 생각했어.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사무실은 핏하게 만드는 거다. 그 공간 안에 그 인스톨레이션이 가장 적합하게 만드는데 왜 이거를 다시 쓸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근데 나는 솔직히 이해는 안 됐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그 핏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 일본 애들의 그 스케일감이라든지 재료 사용에 대해서 여기는 이것만 사용해야지 그런 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계루바니 한 페이퍼로 사용하는 가구들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획기적이었지. 오히려 반대로. 지금 제 클라이언트 자체는
나무는 절대 그 나무라고 택우드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절대 쓰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열대우림에서 그거 한다고 그거를 그 종류 절대 안 되고 플라스틱 절대 안 되고 약간 전부 다 재활용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재료들로만 쓰게 하거든요. 추세가 약간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코치의 그 이제 미국을 연상시키는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예가 있다면 어떤 예가 좋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으로 미국 60년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클라이언트의 의뢰였고, 근데 60년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그게 도시 풍경일 수도 있고, 뭐 사실 자연은 크게 변하진 않으니까.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결과적으로 도출된 게 60년대에 생산된 자동차로 보여주자라는 게 결과적인 거였고, 근데 산업화시 된 건가? 그래서 나도 옛날에는 그 60년대 차, 70년대 차, 80년대 차 이 차이를 몰랐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된 건데 그 차의 모양이라던가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예민하더라고. 그래서 쿠바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모양의 차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쿠바 옛날에 맞아요. 여행을 갔는데 근데 그게 60년대 미국이랑 교류를 하고 거기서 끊겨가지고 다 그 60년대 차에서 끝나서 이런 형태의 차가 많은 거더라고. 60년대의 차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러스틱한 걸로 가자. 그게 결과적인 거였는데 이제 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까지 영감을 받는 아까 그 레퍼런스 같은 거를 물어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화 씬에서 스틸컷들에서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 2016년도에 했던 거라서 벌써 6년 전이라서 가물가물한데 버들랜드라는 영화였던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래서 그 영화에서 되게 황량한 사막에 차가 이렇게 폐차들이 꽂혀 있는 사진들이 있었었어.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쌓느냐 뭐 아니면 펼쳐놓냐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서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쌓는 것도 또 예산이 어떻게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만약에 차를 통째로 놓을 수도 있지만 뭐 잘라서 놓으면 또 자르는 돈도 들고 이유에 의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이런 안이 나오게 됐던 건데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그 60년대 사막에 버려진 자동차 같은 컨셉으로 근데 영감을 받은 거는 결과적으로는 영화 안에서 영감을 받았던 거고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잖아.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라고. 그게 뉴욕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이제 이 프로젝트 또한 영감을 영화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뉴욕 씬을 보여주는 게 이제 컨셉이에요. 코치는 계속 이제 미국적인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미국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게 뭐 뉴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의 서부일 수도 있고 아까 보여준 것 같은 경우는 서부나 중부의 그런 사막 이미지였다면은 지금 보여주는 이미지는 좀 더 그 뉴욕의 뭐 워터탱크라든지 아파트 파사드라든지 뭐 자동차 그거는 또 다르잖아. 차 70년대 80년대 차로 넘어온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 씬을 보여주고 막 아티스트도 이제 7, 80년대 들어가면은 막 지하철 뭐 그래피티 뭐 벽에 낙서 막 그때 이제 키스 헤링이나 뭐 그런 작가들이 많이 나온 시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파사드에 키스 헤링 그래피티 하는 그런 영상을 같이 프로젝트 매핑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나는 이제 요코의 이런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그 무드보드라는 걸 아까도 언급했었는데 아이디어 할 때 거기다가 막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집어넣나 봐. 난 그게 되게 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솔직히 이제 도면이라든지 뭐 아이디어 스케치라든지 그런 거를 막 미팅할 때 쉐어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결과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재밌지만 우리가 막 옛날 그런 거장 건축들 보면 스케치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재밌어 하잖아. 그게 약간 그 무드보드에 되게 많이 녹여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는 어떻게 보관해? 어떤 근데 그 식으로? 무드보드가 그런 피지컬 무드보드가 아니라 어차피 아니야? 디지털 파일이고 아, 그래? 막 그거를 뭐 근데 그게 또 클라이언트마다 다른데 이제 그런 정말 러프한 무드보드를 좋아하는 클라이언트는 정말 진짜 옛날 방법처럼 그렇게 막 붙여놓고 그런 무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냥 뭐 다 디지털 파일이지 디지털 파일로 레이아웃 만들어서 출력하고 뭐 무드보드라고 할 게 사실
별거 없어. 그냥 이미지들인데 이제 어떤 이미지들을 뽑아내느냐가 사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레퍼런스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음, 이미지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겠지. 유행하지 않고 그냥 음, 사실 핀터레스트에서 찾기 힘든 그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 그리고 그 이미지들로 어쨌든 그거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 클라이언트한테. 그치.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 뽑는 작업에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제일 재미있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보여줘도 좋겠다. 그러면 너무 어, 재밌을 것 같아. 맞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봤어요. 사실 되게, 음, 이런 거 되게, 보게 되면 보면서 좀 느낀 게 좀 성격이 이제 일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각적인 게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사실 건축을 하게 되면은 물론 감각적인 게 필요하긴 하지만 꼼꼼함이 난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요즘에. 모르겠어. 그게 내가 맞아요. 한국에서 건축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해서 그런지 더더욱 그런 느낌이 있거든. 일본은 이제 책임 때문에 뭔가 건설이 제대로 안 될 때, 건축술이 제대로 안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면 그거를 야, 네 책임이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떠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면 봤을 때 막 그 1mm, 2mm에 대한 막 철저함이 없게 되면은 엄청 이제 혼나고 너 이거 제대로 파악한 거야? 뭐 오피스에다가 책상 배치하는데 그 뒤에 의자와 그 책상 떨어지는 데에서 의자 앉고 의자에서 뒤에 있는 벽 사이에 뭐 디멘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공간이 뭐 어떻게 나뉜다 뭐 이런 거를 계속 우리는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데 사실 이런 셋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보다 약간 그런 감각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이런 조명의 조도 조명의 색깔 온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훨씬 더 민감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건축이랑은 성향이 좀 달라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봤네. 맞아, 맞는 비슷한가? 말인 것 같아. 현장에서 바뀌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음, 사실상 조명은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으면은 미리 우리가 다 계획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사실 조명은 조명 디자이너가 따로 있어서 조명 디자이너랑 하는 음, 부분이고, 정말 빨리 해야 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래픽을 어떤 프린트를 크게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조명 디자인은 사실 그 공간에 약간 화장해주는 느낌이라고 나는 어, 생각이 어, 들거든. 아, 그러니까 터치업을 해주는 거지 조명으로.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건축 같은 경우는 좀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완공 날짜를 늦추던가 아니면은 음, 이렇게 조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과정에서의 여러 드라마들은 그치. 생기겠지만 음. 근데 뭐 아니면 이벤트는 그냥 좋댔다. 뭐 이런 어, 거. 이거는 정말 음, 이미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물러설 곳이 음, 없잖아. 그치. 이게 뭐 안 지어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정말 그치, 그치. 막말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율하는 부분들이 있고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와도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음, 사실 그게 이제 조명으로 많이 커버가 되지. 그 조명으로 음, 어떻게 가리고 싶은 부분 좀 가리고 강조하는 부분은 좀 강조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보여준 이미지도 사실은 이거 건물을 지은 거긴 하거든 모텔을. 이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모텔처럼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처럼 방도 다 있고 이렇게 어, 음, 만든 건데 당연히 건축만큼의 디테일은 재료가 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음, 예산 자체가 사실상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그 생일 파티도 30억이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40억, 50억 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음, 이게 건물을 짓지 않는 재료로 임시 재료로 짓지는 않아. 어차피 다 음, 그냥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마감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만 그 인스톨 이제 하고 브레이크다운한 시간이 정말 짧아서 아깝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적인 디테일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뭐 정말 계단에 하나하나 뭐 계단 레일링에 하나하나 이런 디테일은 당연히 건축보다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겠지. 아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부분에서도 약간 이 현장에 왔을 때 수습해야 되는 부분 만약에 진짜 미스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뭐 조명을 틀어가지고 한다든지 뭐 하겠지만 우리 건축의 경우에는 뭐 물 새면 지붕에 물 새면 큰일 나니까 물 안 새게 한다든지 클라이언트가 이제 살아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셋 디자인은 확실히 좀 뭔가 순발력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 미팅할 때도 그렇고 맞아, 그런 부분 있는 거. 건축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긴 해.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회사 프로젝트도 동시에 여러 개도 많이 해야 되고 그 프로젝트마다 예산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디자이너 타임 매니징만 해주는 매니저도 따로 있었어. 이 프로젝트는 뭐 오늘 며칠 만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기도 하고 1억짜리 예산의 프로젝트와 30억짜리 예산의 프로젝트가 공간 규모는 같을 수 있지만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나의 인력 또한 예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일하는 시간에서 자르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거 이상 2시간 이상 하지 마 이런 어. 식으로 예를 들면 어, 그렇구나.